번째 발표를 맡은 도덕과 홍지우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영역 1번에서 선거제도와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서는 도덕과 수학과 사회과 국어과 순서로 연계가 되게끔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도덕과에서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한데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만드는 교재가 지방선거를 위한 교재이다 보니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높이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도덕과에서 먼저 시작을 할 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 교육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란 무엇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안에 시티라는 노래 혹시 아실까요? 이제 이런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 가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산에는 호수공원이 있어 라는 일산의 자랑도 나오고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다 5.18 너네 알고 있니? 이런 식의 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요 이 밑에 질문 구성된 거 보시면 우리 동네에는 그럼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얘들아 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게끔 이끌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작성한 자랑거리 중 우리 동네의 정책과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를 같이 중심으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서클맵 활동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서클 구조 가운데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적게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평등이 있을 수 있고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가치를 첫 번째 가운데 원에 적고 그 원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모둠별로 이 서클맵을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모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것을 뽑은 이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활동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구성을 했고 또한 이러한 정책, 비슷한 정책이 우리 사회에 있는가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당선인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클릭해서 후보별 선거 공보를 확인을 하고 그 공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든 게 있는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큰 모둠 학습지에 이제 우리 모둠에서 작성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칠판에 붙이고 아이들끼리 갤러리 활동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각 정리는요. 이제 모둠별로 나왔던 그 가치에 해당하는 정책들 발표하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가 선택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이거였고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이거였어.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다 듣고 투표를 해보는 식의 활동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들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가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의 헤드라인들을 학생들이 보고 가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 활동들은 이제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 후보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에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면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보는 활동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생각 나누기 활동에는 A, B, C, D라는 4명의 후보자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각각이 중요시하는 도덕적 가치들, 도덕적 자질들을 약 2-3가지 정도를 넣어서 연설문의 형태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럼 이걸 읽고 아이들은 A, B, C, D가 각자 중요시 여기는 도덕적 자질은 무엇인지 작성을 해본 다음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떤 자질을 가장 나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각 정리하기에서는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나는 후보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거라고 생각해.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그 도덕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런 연설문을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식의 활동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과인데요. 수학과에서 사실 선거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좀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자료 해석에 치중을 했고요. 자료 해석을 하다 보면 투표 결과라는 자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들을
해석하다 보면 경우의 수와도 연결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확률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경우의 수랑 연결을 지으려고 했고, 사실 이거는 기존 교육 과정에 맞추려고 하던 노력이고요. 이 과정 자체에 사실 수학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있을 때 어떤 선거 제도를 대입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 번쯤 해보게 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그럼 어떤 선거 제도가 가장 옳을까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다루다 보면 선거 제도가 너무 다양해서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 제도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았고요. 그래서 1차 시에서는 다수결을 좀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 2차 시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다뤄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찾아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선거 제도를 고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거는 1학년에서 자료 정리와 해석이 있고요. 2학년에서는 경우의 수랑 연결을 지으려고 했고, 1차 시에서는 공정성, 다수결과 공정성, 그리고 4차 시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다수결은 그럼 공정한가를 가지고 1차 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장 먼저 가볍게 생각하려고 생각 열기에 요즘 게임 핫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100대 101 이래서 결국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옳을까를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한 명의 차이로 아닌 걸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100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101명이 X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가볍게 먼저 생각을 열어보고요. 아까 도덕과에서 리더의 자질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는 그건 뺐는데, 그런 자질과 공약이 있을 때 아이들이 먼저 투표를 해보게끔 했어요. 투표를 먼저 해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한 명만 뽑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선호도 투표 결과를 합니다. 3명의 후보가 있다 그러면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3위가 누군지를 투표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처음부터 표를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후보가 3명이 있을 때 선호도 투표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질문을 먼저 하고, 그럼 6가지라는 거를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배웠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결과로 정리를 먼저 해보게끔 했습니다. 이러면 이 6가지가 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해봐야 아이들이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볍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넣었고, 이걸 좀 빨리 하려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치면 이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A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B가 10표, C가 9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다수결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누가 선정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A가 되겠죠. 아이들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선호도 투표 결과가 약간 어색한 감이 있긴 한데 금방 이해를 합니다. A가 당선이 된다는 걸 유도를 하지만, A가 당선이 됐을 때 19명이 A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다수결은 가장 옳은 것인가?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게 옳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수결만큼 또 많이 쓰이는 게 결선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안 되는 아이 C를 떨어뜨리고 나면 A와 B 중에서 재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C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C를 지원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는 B를 지원하고 여기는 A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C를 떨구고 나면 B가 당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은 해보면 C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C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C가 제일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마다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별로 의견을 나눠보면 그래도 다수결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타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아이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냥 다수결밖에 몰라 이러는 아이들이 있고, 다수결이 문제를 가질 수 있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를 들면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2차 시에서 본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다른 선거제도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2차 시에서만 녹이기 위해서 2가지 선거제도만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꼴찌를 한번 제하고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1위에는 3점, 2위에는 2점, 3위에는 1점 부여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넣었을 때 누가 될까를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이걸 모두 다 하긴 어려워서 모둠별로 나눠서 하고 그 의견들을 각자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선거 방법에서 적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당선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장단점을 느끼게끔 합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장단점을 뽑아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워한다면 이게 결선제와 보르다 투표라는 건데요. 그거 이름을 알려준 다음에 그 장단점을 좀 더 검색하게끔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그냥 각자의 주관대로만 할 수 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기도 하고 자기가 좀 더 새롭게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보완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옳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는 수학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표만 가치가 크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표만 보고 경우의 수들을 따져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합리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는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유를 들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모둠별로 의견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고르면서, 제가 사실 의도하고자 한 거는 아이들이 다 타인의 의견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되 어떤 게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계를 사실 이 수업의 목표로 뒀고요. 이거를 이제 다 같이 하다 보면 좀 더 느껴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사실 정답인 선거제도는 없다는 게 사실 어떤 사회학자가 증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하나로 도출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우의 수와 중학교 1학년에 있는 자료 정리와 해석에 연관을 지었다고 했지만 이게 답이 없는데 있다고 아이들이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선거제도를 찾아간다. 이런 그 과정 자체가 근사화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고 공리를 정해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선거 과정이 수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느끼면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사예요. 제가 맡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노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룰 때 지방자치라는 그 단어를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부분에 하다가 뭐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의 유권자들이 지금 학생들이 정책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권자로서 이 선거 교육에 참여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선거 교육 자체를 하기가 되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걸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는 거는 또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동료 교사들과 되게 합을 맞추셔가지고 올해 진행해 보신다면 되게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평범한 내용들이에요.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냥 5차 시는 지방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6차 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제시한 자료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시 바꿔서 맥락에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6차 시가 지방자치인데 이제 동기 유발할 때도 예를 들어 저는 도봉구에 있거든요. 근데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뭔가 조금씩 세밀하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걸 비교해 본다든가, 그 지방자치가 사실은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풀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교과서든지 아니면은 제시한 자료를 주고서는 학생들하고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모든별로 뭐 토의를 해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사물카드 이용해가지고 되게 많이 수업 시간에 쓰잖아요. 지방자치도 그렇게 사물카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요새같이 이렇게 그 코로나 시국에는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활동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공부한 다음에 지방자치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친구들하고 같이 쫙 모아보게 해서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헌법이나 법률 조항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번쯤은 아이들도 접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동 같은 거 할 경우에도 노동법 같은 거 분석을 많이 하는데 단어가 좀 어렵더라도 학생들하고 같이 법률 조항 같은 걸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애들이 주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소를 모른다는 건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초자치단체,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추상적인 것인지 이걸 설명하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본인 주소를 한번 써보고 본인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또 어려운 거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해줘야지 되고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회 같은 걸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다 공부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퀴즈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정치의 반대말을 대부분 아이들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와 독재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시키면서 지방자치가 왜 민주주의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 뭐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약간 조금 더 심화시킨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공직선거법은 재정 목적을 뭐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렵긴 한데 법률 조항을 찾아보는 걸 좀 넣었었고요. 공직선거법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가리고선 학생들한테 이 목적 자체를 본인들이 스스로 해보고 써본 다음에 실제의 공직선거법하고 비교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게 되게 엄청 고급 용어처럼 돼서 우리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의학 용어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꾸로 좀 접근해보는 작업을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활동을 되게 많이 갈아엎었다가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공직선거법의 어떤 위반 사례를 신문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조항을 주고 그 조항을 위반했었던 사례를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검색과 그다음에 조항과 이렇게 해보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정도를 토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나왔던 그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이렇게 쓰고 나서 오늘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OX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걸 약간 친구들하고 토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 노래를 복도에서 부르는 거가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X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논쟁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잡아서 모든 별로 토론을 해보면 이 자료보다는 조금 나아간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중학교 김민선이라고 하고요. 제 1영역의 흐름이 도덕과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그렇다면 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수학과와 사회과에서 그러면 사람들을 뽑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국어과에서 마무리로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참여를 잘하자, 이런 식의 이제 마무리로 1영역을 답게 되었습니다. 국어과에서는 총 2차 시로 수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1차 시의 흐름은 나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서 이제 이 투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잠깐 한 다음에 역사를 바꾼 한 표 사례를 읽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하였고요. 이 1차 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2차 시 수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그날 투표를 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한 표가 무효표가 돼서 투표가 이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진영의 후보들이 이 아버지한테 막 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정책을 펼 테니까 나한테 찍어줘. 저 사람도 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에피소드가 막 이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전체를 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 정도만 보셔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딸 몰리의 대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관심 단계에 놓여 있는데, 그럼 이 무관심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결국 속박의 굴레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한 표 사례 3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모국어가 독일어가 될 뻔했다고 하는 부분이랑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된 이유가 결국 이 한 표 때문이었다 이런 관련 내용도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막에 보시면 2008년 6.4 재보궐선거에서 황종국이라는 분이 한 표 차이로 원래는 동률이 나왔다가 거기서 바로 다시 재검을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참여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제 1차 시가 끝나게 됩니다. 2차 시로 가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공익광고 만들기를 할 건데요. 광고 만들기를 해도 되고 SNS 홍보물을 만들어도 되고 영상 만들기를 해도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지명 공익광고 만들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유희, 언어 유희 혹은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 표현법을 활용한 공익광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해서 굉장히 요새 핫한 공익광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줄임말, 노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고 노답, 노담 비슷한 단어 사용했고 지금 굉장히 시의성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이것도 활용해가지고 이 말을 갖고 어떤 공익광고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인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괜찮아, 안전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피노키오의 거짓말 이렇게 막 나와 있고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인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공익광고를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상적인 문구를 활용해서 공익광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이제 자료를 보여주고 그 표에 맞게 쓰게 하고 그것을 활동하게 한 다음에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익광고를 만들면서 열심히 참여시키게 하자. 이것이 이제 국어과의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학년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효문고등학교 윤리교사 조희정입니다. 저는 이전 학교의 경력 학교급이 중학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온 이후에도 이런 수업 지도 관련해서 수업 설계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참여한 이 영역은 정책 분석과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로 도덕, 국어, 수학, 사회 네 교과의 선생님들이 함께 수업을 구상해 보았는데요. 자, 도덕과에는 9도 3-1번에 인간 존엄성과 인권 또 양성평등과 관련된 어떤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성취 기준상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프로젝트 수업에 접목을 시켜서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학습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정책이 과연 나의 인간다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반응점은 내가 나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찾는 것에 있는데요. 저희 교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내용 요소 가운데 정치 사상가들의 어떤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롤즈 같은 경우도 정치적 참여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우리 지역 정책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나의 삶과 지역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된 학습의 주제로 삼아서 한번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1차 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내가 나의 삶에서 중시 여기는 가치를 스스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세계인권선언의 주된 내용을 함께 읽고 가볍게 나의 삶을 위해선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 함께 생각해 본 다음에는 첫 번째로 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나에게 보장되어야 되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당히 구체적인 실제 삶의 수준에서 5가지 조건을 정해봅니다. 제가 예시로 제시한 이런 조건 외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저의 삶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제시한 조건들은 아마도 반드시 세계인권선언의 어떤 부분과 관련성을 맺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조항과 관련을 맺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저희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게 인권과 인간다운 삶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데요. 결국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의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먼저 강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또한 어떠한 보편적 가치들이 함께 지켜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수준에서 평등, 자유, 복지, 평화,
정의와 같은 가치 카드를 제시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선생님의 어떤 수업 설계 방식과 내용 방향에 따라서 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더 다양한 가치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들이 이 가운데 어떤 가치와 가장 깊게 관련되는지 찾아보고 그 가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그 가치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한번 검토하게 하는 문항을 넣었는데요. 이는 2차 시에 주된 주제로 다룰 내용의 어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 시에서의 방점은 내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인가를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다음 활동 3번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난 자유가 중요해, 난 평등이 중요해, 난 평화가 중요해, 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가 중요해. 각자의 가치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한 의견을 함께 나누어 보는 과정이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3번은 학생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친구의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어떤 입장을 정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담론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나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 한번 경험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음을 알고 나의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선정하는 것을 이 1차시 수업의 마무리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차시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주된 주제인 지역 정책에 대한 분석을 다루어 볼 건데요. 우리 교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실 진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 진술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것이 왜 탐구되어야 하는지 규범적인 타당성을 학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지역 정책의 분석을 사실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어떤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정책이 나의 삶에 관련성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규범과 당위에 대한 깨달음에 그 방점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활용할 영상은 그 울주군 초등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돌고래를 위해서 정책에 참여한 사례를 다룬 뉴스 동영상인데요. 간단한 동기유발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정책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중학생인 우리 역시 얼마든지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겠네.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조금씩 중첩된 영역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 마치 모듈처럼 나는 우리 학교에선 도덕교과만 이 수업을 할 거야, 국어과만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뽑아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첩적인 영역을 과감하게 삭제하지 않고 간단하게 수업의 흐름의 완성도를 위해서 넣어보았어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탐구를 해보게 될 텐데요. 각 구청마다 구청장실 메뉴가 있기도 하고 또 매니페스토 메뉴가 있기도 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떤 정책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 앞선 차시에서 결정한 나의 가치와 내가 조사한 정책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 활동 2번을 통해서 함께 검증을 해봅니다. 나의 가치 실현과 지역 정책이 관련성을 맺고 있다 라고 하는 큰 그 관점 하에서 지역 정책을 들여다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나의 중요시하는 나의 가치가 우리 지역의 정책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스스로 탐구해보는 그 과정 자체에 방점을 두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띵킹맵은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가, 가치 실현을 방해하는가와 이런 관련된 아주 간단한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한 정책을 스스로 위치시켜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련성을 학습한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가운데 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찾아서 제시해보게 합니다. 내가 중시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대해서 스스로 제안을 해보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참과 거짓을 가리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시 여기는 가치가 있고 각자가 중시 여기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 정책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지역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규범을 도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제가 2차 시수업을 통해서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는 활동은 사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리 지역 정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중요한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이후에 연결된 다른 교과의 수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과에서는 선거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선거철의 가짜뉴스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총 2차 시의 수업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경각심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요. 그래서 뉴스의 객관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요즘은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네모칸을 보시면 오늘날 뉴스는 여전히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독자나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며 어디서 정보가 왔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뉴스의 투명성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점에 좀 포커스를 두어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기사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활동으로 해보았습니다. 생각 나누기를 보시면 네모칸 안에는 실제로 6.4 마포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실제 기사를 보시면 제가 윤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이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이 제시되어 있고 우호적인 서술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동 1번을 보시면 기사에 나타난 대로 주요 공약을 분석하고 기자의 해석과 평가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는 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 2번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이 기사만 읽었을 때는 어느 후보에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활동 3번은 이제 뉴스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쓰여지지 않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거나 혹은 이런 내가 가상의 기사를 써본다면 어떤 식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활동으로 3단계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뉴스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법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 1번을 보시면 지금 정답이 쓰여 있는데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시를 하실 때는 당연히 정답을 가린 상태에서 이 퀴즈를 제시를 하셔야겠고요. 저는 교재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들었던 그 퀴즈를 그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직접 이 활동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활동 1번에 제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것이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뉴스와 조금 관련 지어서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로 할 만한 것들을 조금 바꿔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랑 실제로 해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정말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좀 많이 심어줄 수 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 퀴즈를 가지고 실제로 설문을 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아이들이 이 기사를 읽고 가짜 뉴스, 허위 정보가 진짜 심각하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활동 2번은 그러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동 3번은 사실 제가 2차 시만 주어진 상태여서 활동 3번은 심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선거 관련 뉴스를 골라서 지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선거 관련 뉴스를 골라서 그중에서 내가 더 조사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고 사실을 검증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활동 도우미란을 보시면 1, 2, 3, 4, 5번 있는데 1, 2, 3, 4, 5번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그 사실인지를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시를 구성해 보아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여자고등학교 수학과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53쪽을 보시면 영역 2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데이터 표현의 오류 여부를 판단해 보는 등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키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과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제 다루어졌고, 그다음에 수학과에서는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다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더 글을 다루면은 그건 이제 국어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는 것이고, 자료나 이제 수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수학과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국어과에서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다룰 수 있고 수학과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룰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에서는 총 2개 차시예요. 그게 이제 넘버로는 5차시랑 6차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표현의 오류 유형과 사례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쪽부터 수학과 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학년 수학에서 통계에서 이제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는 게 그나마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넣어놓은 것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실용 통계라는 교과서가 2020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도 수업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는 요번에 이제 수학 과제 탐구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실용 통계 교과서랑 같이 이제 결부시켜서 개발한 자료를 한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리터러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제 관련 문제를 푸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살펴보고 질문에 답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 행동 수칙 작성하기,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 표현의 오류 유형과 사례에서는 데이터 표현의 오류에 대한 영상을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퀴즈를 풀어보고, 데이터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보고, 데이터 리터러시 행동 수칙 작성해보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동영상 링크를 넣는다거나 노션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다 링크를 넣어놨고요. 자료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실제로 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수정하고 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노션 페이지마다 제 이메일을 다 넣어놨어요. 이제 활용하시다가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문의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이지? 표현에는 어떤 오류들이 있을까? 데이터 리터러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생각 나누기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오해하지 않으려면을 주제로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영상을 보는 건데, 에드테드 사이트에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고 이미 문제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통계는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학생들이랑 요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주관식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니, 본인이 먼저 답변하게 하고 옆에 있는 친구 혹은 내지는 모둠 활동으로 이렇게 해보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2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는 A, B 2개를 넣어놨는데, 이거 2개 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 마음대로 이제 그 형편에 맞게 이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A에다가 넣어놓은 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지도에 표시한 데이터, 요거를 보고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그래서 쫙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표현 방식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쫙 적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니? 그런 거 얘기들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넣어놓은 거는 숨겨진 변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그 독감이랑 코로나19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한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출처는 여기다가 다 아래 표에다가 넣어놨고, 요거는 이제 PDF 파일을 받으시면 링크도 들어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뭐니? 표현 방식
방식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니?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학생들이 수준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라.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느냐, 어떤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온라인 게시판 도구에 작성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에듀테크 종류를 정리를 노션 페이지에다 해놨고 들어가셔서 아 나는 이 도구가 익숙하니까 여기다가 애들 만들게 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시는 데이터 표현의 오류 유형과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에드테드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프가 잘못됐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캐치를 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주관식 문제들도 나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틀릴 경우에 이거 에드테드는 비디오 힌트 기능이 또 있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면 거기에서 비디오 힌트로 바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보고 다시 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속지 않으려면을 주제로 이제 데이터 살펴보고 질문에 답하기, 어디가 잘못되었을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1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혹은 QR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은 잘못된 표현 방식의 그래프들이 쫙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제가 그 유형을 안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다라고 일부러 안 넣어놨고, 이거를 학생들이 팀을 짜서 그 각각의 유형을 들어가서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과정이고, 그럼 답은 어디 있느냐? 선생님들용 답에 링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본에 선생님들용 링크를 따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해당 유형별로 출처가 다 거기에는 다 밝혀져 있고요. 학생들용에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출처 링크를 들어가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북악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선보라라고 합니다. 제목은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으로 정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일단은 정책 분석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개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정책 분석을 할 때 어떤 개념부터 이제 들어갈까 하다가 찾은 개념이 매니페스토였고, 매니페스토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것은 2000년에 낙천 운동이 한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매니페스토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회 영역에서는 처음에 이제 도덕과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약을 분석할지, 후보자를 고를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과 수학과에서 리터러시를 배웠다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수업을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회 영역인데요. 이제 8차 시에서는 공약 실현을 평가해보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수업을 개발할 때 한 10월 말쯤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공약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은 공약을 분석하는 걸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막상 이제 공약을 찾으려니까 벌써 한참 지난 그런 이제 예전 공약들만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약들, 이제 공약은 아니죠 사실, 이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구정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아이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매니페스토 관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영상을 보고요, 활동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한번 이제 유추해서 채워보도록 합니다. 채워보도록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답들을 수업을 하면서 정책이 뭐고, 그다음에 공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니페스토 의미를 보시면 선거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와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검증하는 것을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이 정책 분석
수학과 선거와 관련해서 매니페스토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정책 선거 홍보물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 활동을 왜 넣었냐면 이제 매니페스토 홍보물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과 공약 분석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이런 홍보물을 만듦으로 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얘가 한 차시 안에 매니페스토 설명하고 홍보물까지 만드는 게 조금 무리한 그런 그 시간적으로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홍보물을 그림과 글 외에 홍보 문구 만들기 이렇게 바꾸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시 자료는 QR 코드에 접속을 해보시면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몇 컷, 한 슬라이드 한 4-5컷 정도로 해서 이제 매니페스토를 이제 잘 설명한 그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를 하기 위해서 이 8차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정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공약을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너희 어떤 공약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생각 열기 활동으로 이제 공약을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공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가상의 공약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할까? 네, 아니요 하고 그 이유를 써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나누기로 들어가서 이거를 평가표로 조금 더 수치화를 이제 시켜봅니다. 그래서 1번에 생각열기 활동지의 공약 실현 yes or no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했는지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이 1번에서 적은 내용들을 밑에 제가 이름을 그냥 거미줄 평가표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평가표 모양이죠. 그래서 이 검은 점에다가 내가 1번에다 적은 나는 공약을 평가할 때 현실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효율성 아니면 주민 참여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5가지 검은색 점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쪽에다가 적고 그리고 그 공약이 0점부터 4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평가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작성할 때는 사실 절대 평가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약과 이렇게 비슷한 공약과 상대 평가를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평가를 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생각 정리하기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봅니다. 도덕과 그 수업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자치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매니페스토 또는 열린 구청장실을 검색하면 이 메뉴가 뜹니다. 제가 있는 그 학교는 이제 성북구인데 성북구도 이제 들어가면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해서 매니페스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구청장이 공약을 어떤 걸 내걸었었고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고 공약 가계부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정 평가단들이 이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청 홈페이지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열린 구청장실이.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가 있으신 곳에 그 자치구에서 어떤 매니페스토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제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구청장실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공약 이행을 보지 않고 그 아까 알려드렸던 94쪽에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지역구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어떤 공약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거미줄 평가표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시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2영역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영역 발표를 맡은 창덕여자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있는 박 의원입니다. 자치와 사회 참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3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학교라든지 지역 사회라든지 이런 공동체 내에서 직접 이제 문제점들을 좀 발견해 보고 거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지역 사회 현황과 사회 참여라는
참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집해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현안을 파악하는 활동에서는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 열기 단계에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이러한 사이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활동 방법에 따라 서울시 지역 현안을 이제 파악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 되게 되고, 그리고 후보자들을 이제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들도 많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 후보자 토론회 영상이나 그리고 이제 후보자 인터뷰 기사 같은 것들을 직접 검색해서 이를 확인함으로써 지역 현안들을 좀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현안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속한 지역 사회의 현안들을 파악해 봤다면, 2차 시에 와서는 이제 모든 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관한 영상을 보고 생각 열기 활동을 한 다음에 1차 시에서 수집한 다양한 지역 사회 현안에 관해서 나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등의 공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 현안들을 학생들이 파악해보고 이제 모둠에서 이제 하나의 지역 사회 현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둠에서 선정한 지역 사회 현안과 이제 관련한 이제 정책들을 좀 조사를 해 보는데요. 사실 이제 주요 업무 계획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거룩한 말들로 이제 업무 계획이 다 짜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 받아들이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주요 업무 계획을 한번 봐보고, 물론 중학생들이 이를 그대로 독해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모둠에서 선택한 이 주제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활동을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현안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대중들의 의견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분석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썸트렌드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와 관련된 연관어들이 뭐 트위터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온 다양한 이제 소셜 자료들이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한 이제 긍정어, 부정어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대중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아니면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모둠에서 선정한 그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인터뷰를 주변 인물들을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친구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는데,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결과와 인터뷰 질문을 적게끔 해서 학생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이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 제안서, 이제 수정 의견을 내는 거죠.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다시 반대로 업로드하는 것으로 이제 활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도덕과인데요. 우리 학교의 이제 갈등들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 공약 만들기 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권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재소자의 선거권이 있는데, 이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이슈에 대해 한번 토론해보는 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열기 단계에서는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이슈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교통안전 이슈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생각 열기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학교 생활에서 내가 생각하는 불편 사항에 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원들이 파악한 불편 사항들과 그 원인들을 한번 나눠보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의 1순위 문제 해결을 또 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는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적게끔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3가지 찾아보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 하나를 선정하고 이를 이제 공약으로 만들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공약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평가 지표인 타당성, 공약의 현실성, 공약의 구체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공약 포스터 제작 조건을 작성한 다음에 구체적인 공약 포스터를 이제 직접 모듬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학급 전체적으로 공약 포스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청중들은 이 발표를 듣고 질문을 하거나 이제 공약을 이제 평가를 해 보는 것으로 이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생각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초등학생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하나 보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는데요. 이 영상은 이 학생이 이제 부산에 있던 학생인데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 초등학교 이제 부회장 선거에 나가서 공약을 한 건데 학교 이름이 이제 대변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대변초등학교를 용암초등학교인가 이렇게 실제로 학교 이름을 학급 선거였지만 이제 바꿔보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이제 좀 불편한 지점들을 바꿔볼 수 있다라는 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고받기식 방법, 이제 핑퐁식 방법으로 해서 찬성 측 한 번, 이제 반대 측 한 번 돌아가면서 이 입장에 대한 근거들과 자신의 주장을 개진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이제 근거들, 발언자들을 좀 적도록 학생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 전체 학급 토론을 마친 다음에는 자신과 입장이 반대되는 의견 중, 우리 입장이 아니라 반대되는 의견 중에 좀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근거들을 적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입장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에 관한 과정을 이제 성찰해 보는 것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회적인 어떤 선거의 이슈를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실제로 발밑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학생 자치 활성화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도덕과에서는 주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 이제 국어과에서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학생 자치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가져왔는데요. 127쪽의 첫 번째 생각 열기를 보시면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막 학생인데 학생이에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이건 좀 아이들이 즐겁게 조금 시작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쨌든 이야기를 모으는 것은 마지막에 안내해 보시면 흔히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반영할 통로로서 학생 자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128쪽 뒤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학생 자치의 의미랑 체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률이라서 아이들이 다가가기 어려울 텐데 제가 내용에 보면 괄호를 해가지고 학교의 장, 학교 규정, 교육정책 이런 것들은 약간 퀴즈식으로 내면서 조금 집중해서 법률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학생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학생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집행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회라고 하면 사실은 대의원회와 학생회를 전체 총괄해서 학생회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학생운영위원회를 우리가 학생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표를 한번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이영역에서 사회 매니페스토 활동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사회에선 이렇게 구청장들이 선거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공약 이행하고 있는 이행률을 표로 이렇게 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회에서 선거를 했을 때의 그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행률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요것이 자칫 혹시나 학생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학생회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행이 많이 덜 되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것인지 뭐 돕는 방법으로 학생의 게시판에 건의하기, 뭐 설문조사 전달하기, 학부모이나 선생님들 도움 요청하기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행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시는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예산제를 실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활동인데요. 첫 번째는 뭐 패들렛 같은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더 나은 학교 생활, 뭐 더 나은 급식, 즐거운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자치 우수 활동 사례집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넣어놨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고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 참여 예산제 계획서를 오른쪽에다가 짜 보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시까지 밑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별로 짜 보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134쪽에 보시면 이렇게 했던 것을 발표하면서 나머지 모둠에서 조금 질문이나 조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약간 수정 보완을 하고, 그 수정 보완한 내용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학급의 의견으로 선정을 하고 그것을 학생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생각 정리는 그 활동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